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될 100권의 책 일당백 호국 보훈의 달 특집 김일성 그는 누구인가. 반갑습니다. 저는 정프로고요. 네, 정박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특집 특성상 이분을 모셨습니다. 북한에서 오신 지 한참 됐지만 그래도 많이 알고 계신 박유성 씨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북한 남자 박유성입니다. 네, 오늘 이제 저희가 김일성 관련된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얘기하시기에 혹시 두려움이 아주 많으시다거나 많이 불편해요. 불편해? 네. 김일성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일단 불편해요. 아. 앞뒤에 이제 수식어가 좀 많이 붙었었어야 돼가지고. 위대한 수령. 네, 김일성, 대원수님 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익숙하진 않습니다. 아, 익숙하진 네, 않습니까? 김일성. 네. 네, 저희는 수식어 없이 그냥 김일성으로 가니까요. 네. 네. 오늘 좀 뭐 역사적 인물이니까요. 네. 자, 오늘 저희가 이제 김일성이라는 뭐 북한의 지도자죠. 최근에 뭐 책 출간 관련된 이슈도 좀 있었고요. 그렇죠. 그 김일성 해고록 네. 3개와 더불어 8권이 이제 전집으로 요번에 출판이 됐죠. 원래는 한참 더 예전에 있었던 책인 거죠? 네. 김일성이 이제 뭐 죽기 전에 일단 집필을 시작을 했고 네. 죽고 나서도 97년까지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이제 8권까지 마무리가 돼서 네. 나왔어요. 그래서 북한에서는 이제 필독서 중에 하나죠. 아, 이 책이? 네. 네, 세계와 더불어가. 아, 그렇습니까? 네, 달달달 외워야 됩니다. 아, 김일성 회고록을.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뭐 우리가 결국 21세기에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네. 결국 20세기 한반도의 가장 문제적 인물. 문제적인. 아니 뭐 좋든 나쁘든 어떤 네. 북한에서는 좋고 남한에서는 나쁘고 여러 가지 이런 음. 극단적 평가를 받는데 가장 문제적 인물 중에 하나가 결국은 이제 김일성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네. 김일성에 대한 여러 자료들이 사실 지나치게 어떤 편견을 갖고 쓴 경우가 남이든 북이든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대로 된 어떤 팩트 위주의 이야기를 하기가 자료조차도 좀 쉽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긴 하고요. 당연히 남한 같은 경우는 그 예전에 군대 구호가 있었지 않습니까? 때려잡자 김일성 이런 구호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또 북한에서는 뭐 찢어 죽어라 전두환 뭐 이렇게 그런 했으니까 네, 각자가 그렇게 부르는 그렇죠. 것 같아요. 김일성의 항일 무장투쟁 이거 전부 다 가짜고 가짜 김일성이다. 네, 진짜는 맞아요. 따로 있다. 요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우리의 논리였고요. 또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그래서 김성주라는 본명이 김성주였습니다. 본명이 네. 김. 아, 그래? 그 네. 두 사람이 뭐 다르다는 얘기가 좀 있었고 아, 그리고 이제 그 만화가 있어요. 또리 장군이라고 붉은 수령을 이제 만나서 그 악마를 처단을 해야 되는데 얼굴이 돼지 얼굴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뭐 쥐새끼였나 뭐 그랬. 네, 그래서 뭐 되게 그 새끼 대신지 하여튼 그 새끼 뭐 되니까 뭐. 네, 그렇게 돼 있고 되게 컸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렇죠. 뭐 조만한 네. 주새끼 같은 동물이 아 그게 김일성인 거예요. 네, 그건 조종을 하고 있었던 것처럼 그래서 허상이라는 거지 한마디로.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만화를 아이들에게 보여줬었던 그런 기억이 저는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우리가 이제 그 대표적으로 가짜 김일성을 주장한 학자 2명이 있었는데 네. 뭐 자꾸 하셨습니다만 이명령 교수라든지 또 그분은 지금 생존 여부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제일 교포셨는데 허동찬 씨 이 두 분이 이제 가짜 김일성론을 주장했거든요. 근데 이제 뭐 나름 설득력 있고 그런 게 좀 있었습니다만 그 80년대 이후로 이제 일본 제국주의 예전에 이제 그 독립운동가들 만주에서 네. 토벌을 했고 탄압을 했고 그 서류들이 많이 공개가 됐거든요. 그게 보면 이제 사실 이걸 가짜로 말하기는 힘들다. 그리고 중국에서 관련 서류도 이제 예전에 90년대 이후로 많이 나오면서 네네. 실제로 이제 중국 공산당 동북항일연군의 사장이라고 하죠. 네. 하나의 어떤 지휘관으로 있었던 이제 김성주, 김일성 이게 나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실 지금은 그 가짜 김일성론은 사실상 학문하는 이제 학계에서는 사실상 받아들여지고는 않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저희가 호국보훈의 달 특집으로 한반도의 가장 문제적 인물 중 한 사람인 김일성에 대해서 네. 뭐 논문이라든지 아니면 뭐 연구 같은 것들이 있었고 그걸 이제 책으로 낸 책 오늘 좀 소개해드릴 책이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게 바로 현대 북한의 지도자 김일성과 김정일. 근데 이제 뭐 김정일 부분은 좀 차치를 하고요. 네. 좀 이건 너무 다음 기회에 다루고 네. 결국 이제 그 서대숙 교수라고 네. 지금 미국 하와이 대학에서 오랫동안 그 연구를 하셨는데 한국 공산주의 운동이라든지 네. 그리고 여러 가지 김일성 연구에서 나름 가장 좀 권위를 부여받은 분이죠. 특히 또 미국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또 미국의 한계는 있겠습니다만 뭐 북한도 갈 수 있고 남한도 갈 수 있고 또 이분 같은 경우가 89년에 최초로 북한 김일성에 관한 공식 강좌가 서울대학교 정치학과에 그 당시 89년에 개설됐거든요. 네. 그때 바로 처음으로 강의했던 분이 바로 서대숙 교수예요. 그래서 나름 뭐 여러 상징성도 있고 네, 네, 또 네. 이분이 본래 태어난 고향이 1931년에 용정에서 태어났거든요. 용정? 간도 중국, 중국 땅이죠. 네. 지금은 중국 땅이죠. 네. 지금 중국이죠.
그 우리 그 윤동주, 네. 문익환 목사님 다 그 용정. 자 거기서 이제 결국 그 현대 북한 그 공부를 해가지고 네. 미국에서 공부를 해서 남북한을 왕래를 하면서 그런 연구들을 해서 그나마 현재 가장 좀 객관적이다. 나름 이제 한쪽 방향으로 치우치지 않고 좀 나름 객관적 시각에서 조금 균형을 가지고 섰다. 네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고 스드득 교수의 현대 북한의 지도자 이런 책이 있고요. 또 우리 그 노무현 정부 때 아주 TV에도 많이 나왔죠. 그 이종석 장관, 네네. 지금은 통일부 세종연구소에 장관. 세종연구소에 있는데 그 현대 북한의 이해라는 책 보면 또 여기도 이제 김일성 연구라고 한 7, 80페이지 아주 좀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 다음에 또 그 지금 전북대 교수로 있는 그 안문석 교수 본래 KBS 기자를 했는데 그 북한 현대사 산책이라고 여기 5권짜리 책이 있는데 네네네. 여기는 아주 또 저널리스트답게 일화를 아주 잘 지금까지 연구된 네. 2016년 말에 나왔거든요. 지금까지 김일성 관련한 그리고 북한과 관련한 다양한 또 이런 최신 연구 성과들을 많이 넣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 그리고 한국 전쟁에 관해서 가장 권위 있는 이제 연구자가 연세대학교 박명림 교수인데 네. 그분이 이제 또 김일성과 박정희를 비교한 거 아주 흥미롭게 비교한 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 가지고 한번 오늘 뭐 자양하게 이야기를 나눠보죠. 알겠습니다. 네. 우리 저 박유성 씨는 네. 이렇게 이제 여러 말씀 주시는 가운데 혹시 틀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아, 틀린 거요? 틀린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뭐 저는 그냥 사실 작년에 북한에서 북한이 교육하는 김일성만 알고 네네. 여기 한국으로 네. 왔기 때문에 네. 사실 객관적으로 보는 김일성에 대해서 사실 궁금하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어떻게 보여지는지를. 아. 네, 그래서 사실 오늘 좀 조목조목 따져가면서 얘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현대 북한의 지도자라는 이 서대숙 교수의 책을 네. 주로 이제 네. 가고 틈틈이 뭐 북한 현대사 산책이라든지 뭐 네. 여러 책들을 한번 좀 비교해가면서 네. 김일성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 한번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김일성의 어떤 뭐 탄생부터 갑니까? 그렇죠. 네, 요거 이제 탄생일은 네. 북한에서 그 국庆일 혁명- 아니었습니까? 명절이죠. 예, 아, 명절이라고 태양절이라고 합니다. 태양절. 태양이 뜬 날이기 때문에 네. 태양이 뜬다. 태양이 뜬 날이고 요거는 이제 그 뭐 초등학생부터 모든 과목에 주관식 시험으로 나옵니다. 김일성 생일. 네, 1912년 4월 15일 만경대 고향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자다가도 깨워야 이게 바로 나올 수 있게. 12년 네. 1912년 4월 15일. 4월 15일. 그렇죠. 그러니까 이 날이 이제 다른 세계사적으로 비교해 보면 네. 그 대서양에서 타이타닉호가 침몰한 날이죠. 같은 날이에요. 네. 네. 그날이 4월 14일인데 여기 따지면 같은 이제 시차로 치면 같다고 보통 인정되죠. 네. 아, 그렇군요. 4월 15일에 어디에 있는 만경대 고향집. 네. 만경대. 평양에 만경봉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아. 거기서 이제 아주 초가집, 아주 초라한 집에서 태어났다. 그거를 나중에는 이제 평남 대동군 이제 만경대라고도 하고 이제 평양이 남서쪽에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데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죠. 본래 이제 그 김일성의 어떤 본관 전주김씨라고 하죠. 네. 그러니까 본래 이제 그 전라북도 전주에 대대로 살다가 12대조 할아버지 때 이제 그 평양으로 이주를 했다. 이렇게 이제 돼 있죠. 12대조 할아버지가 평양 쪽으로 이주를 해서 대대로 살아왔다. 이제 이렇게 돼 있죠. 네. 근데 뭐 특별하게 조부는 이제 소작을 했다고 해요. 거기서 그 대지주 넓은 땅이 있어가지고 소작을 해서 이제 그쪽에서 하다가 아버지가 이제 부친이 김형직이죠. 김형직, 네. 아유 잘 아시겠네요. 네, 김형직 선생님. 형직. 네, 형직. 이분은 뭐 하던 분이에요? 이게 사실 아버지가 네. 그래도 이제 공부를 그래도 좀 이제 좀 조금은 하신 분이고 그리고 어머니가 강반석. 근데 그 말이 사실 기독교 집안이어서 그쵸, 원래 반석. 어머니가 이름이 강반석은 아니었는데 김일성이 그냥 엄마 이름을 그렇게 그냥 지웠다. 예전에 본명이 있지만 그걸 안 쓰고 그냥 반석교회 이름을 따와서 반석교회. 네. 베드로죠 반석이. 네네. 반석을 한국어로 음차라고 해야 되나? 베드로를 음차를 해서 반석 한자를 빌려가지고 한자음으로. 아, 그래요? 그래서 반석교회구나. 베드로죠 베드로. 네네네. 그게 사실 뭐 아버지가 네. 그 한약재를 치료했다고 해요. 근데 이제 또 이야기 듣기로는 그죠 그 애국 운동에 앞장서시고 네, 만주로 가서 초등학생들을 가르치는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저희는 이제 여기는- 회고록에 나와 있거든요. 예, 여기는 한약재를 주로 취급했다. 그러니까 얘기가 다 달라요. 좀 차이가 있네. 네.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결국 요즘 우리나라도 있죠. 그 숭실학교죠. 미션스쿨. 네. 숭실대학도 있고 네네네. 숭실 바로 그 숭실학교 평양에 좀 다니셨고. 어머니 강반석은 지금까지 자료로 보면 요즘 치면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의 딸이다.
이렇게 지금 나와 이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뭐 여러 가지 이론이 있겠습니다만. 네네.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2살 더 많았는데 어머니가 상당히 강단이 있었다 이렇게 또 나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나오는데 네. 그 재미있는 게 우리가 보통 보면 평양에서 오래 살다가 중국 잠시 갔다 온 걸로 이렇게 보통 알고 계시죠? 김일성의 어떤 성장 과정. 네, 김일성이 이제 두 개의 어떤 큰 사건이 하나 있는데 배움의 천리길이라고 해서 네, 네. 만경대, 그러니까 평양에서부터 네. 걸어서 만주까지 천리를 가는 그 로종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어렸을 때. 12살인가 13살 혼자서 그거를 이제 배움의 천리길이라고 해서 이제 만주로 들어갔고 네. 그때 이제 아버지와 어머니 밑에서 이제 잠깐 있다가 아버지가 죽고 나서 다시 이제 평양으로 옵니다. 그게 이제 강복의 천리길이라고 다시 걸어서 나오는. 다시 그렇게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아, 배움의 천리길, 강복의 천리길. 광복의 네, 천리길. 그건 이제 만주에서 다시 이제 조선으로 나온 길. 그렇게 우리 여기는 어떻게 돼 있냐면요. 자, 그러니까 7살에 만주로 가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보통 1919년에 과연 3.1 운동을 이제 보고 갔다 뭐 이렇게 나오기나 하기도 하고 아니다라는 설도 있는데 하여튼 그때 만주로 가가지고 4년 정도를 있다가 11살 때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가족이 다. 네. 그러니까 가족이 다 같이 간 거죠. 가족이 다 같이 7살 때 같이 갔다가 다시 4년간 있다가 다시 돌아오는데 그 아버지가 14살에 사망을 하시거든요. 좀 네. 일찍 요절을 하신 편이죠. 그러니까 14살 요 아버지 돌아가시면 다시 만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14살에서 그 이후로 이제 만주에 계속 가서 살았다는 거죠. 네네네. 그럼 실제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흔히 말하는 그 항일 운동에 나서게 된 시기가 20살인데 그럼 20살 때까지 해보면 한국에서 산 시기는 몇년 17살 안 되네. 때까지 하고 그다음에 그 11살에서 돌아와가지고 10년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중국 일부에서는 중국 근현대사 연구하는 김명호 선생 같은 경우는 그 중국에서는 김일성을 조선족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말 잘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중국 공산당 지도부하고 아주 관계가 그러니까 김일성 생전에 중국을 공식 순방한 게 32번인가 30번이 넘어요. 아, 그래요. 그만큼 이게 대화가 잘 되고 의사소통에 무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친분이 각별했기 중국과 예. 원래 소련 스탈린한 그 친한 거 아니었어요? 그렇죠. 친했는데 전쟁을 하면서 소련이 참전을 거부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완전히 이제 돌아섰구나. 38선이 무너지고 하는데도 소련은 스탈린 입장에 절대로 참전할 수 없다. 그 상태에서 이제 결국 중국이 들어왔고 그러니까 그 유교를 거치면서 기본적으로 소련에서 중국으로 이 성격이 완전히 북한 자체도 있지만 동아시아 자체의 어떤 영향력 있는 세력자가 소련에서 중국으로 대체가 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혹시 북한에서는 소련에 대해서는 좋게 이렇게 배우고 그러지는 않습니까? 아주 좋게 배웁니다. 좋게 배우는 사실 합니까? 그 네. 6.25 전쟁에서 북한이 탱크를 몰고 내려왔는데 그게 다 러시아제, 그렇죠. 소련의 탱크였기 때문에 네네네. 어떤 전쟁 준비에 있어서는 뭐 러시아의 도움을 굉장히 많이 많이 받았는데 받았고. 저는 이 얘기를 좀 처음 들었어요. 아, 그래요? 전쟁을 그러면 사람이 참전 안 해도 물자라든지 무기로는 참전을 했는데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김일성이 삐진 건지. 근데 이제 그게 이런 것도 있죠. 그러니까 물자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공급을 해주는데 그 당시 소련과 미국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소련이 갖고 있는 그 당시 핵무기가 소련이 49년에 핵실험 성공했죠. 몇 네. 발이 안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미국은 거의 100배 이상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핵폭탄을 가지고 있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 제3차 세계 대전으로 비할 것을 스탈린은 아주 또 경계를 했고 그 상태에서 물론 나중에는 뭡니까 공군조정사는 다 참전을 시켰어요. 근데 더 재밌는 게 이게 포로 잡히잖아요. 소련 조종사가 미국도 다 소련이 아니라 중국계 소련인 소련계 중국인 뭐 이런 식으로 써요. 그게 공식적으로 확인을 해버리면 싸움이 나니까 전쟁이 날 수 있으니까 서로 다 알면서 그냥 실제로는 하여튼 공식 참전 안 했다 이렇게 나오긴 하죠. 지금 말씀대로 확인은 다 해요. 네네네네. 그래서 사실 베트남 전쟁할 때도 우리는 남한만 참전한 걸로 생각하잖아요. 한국만. 네. 북한도 참전했거든요. 베트남 전쟁 때 그 참전해가 위쪽에 그 공군 조종사들 보냈단 말이죠. 그래요? 그래서 그 죽고 이런 사람도 있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인정 안 했거든요. 그러다가 지난 그 싱가포르 김정은 갈 때 그 베트남 통과할 때 거기서 이제 거기 찾아갔죠. 묘지에 가가지고 이제 참배를 했죠. 북조선 자기들의 이제 북조선 조종사들의 위력을 찾아갔죠. 사실은 그런 게 많죠. 실질적으로는 도와주더라도 서로 같이 인정해버리면 아주 그 심각한 싸움이 될 수 있으니까 서로 모른 척한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왜 이제 스파이를 보낼 때 군인 신분이라 하더라도 일단 스파이나 이런 거 보낼 때 왜 신분 뭐 어떻게 보면 눈 가리고 아웅이지만 신분 세탁하냐면 공식적으로 군인 신분을 가진 사람이 어떤 외국에 가가지고 활동하다 걸리면 이건 전쟁행위로 보거든요. 군인이 하는 건 전쟁행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심각한 위험이 되기 때문에 항상 민간인 신분이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대신 또 군인 입장에서 만약에 내가 잡혔는데 군인으로 잡히잖아요. 네. 그래서 신분을 밝히고 군복을 입고 있으면 함부로 처형이라든지 적절 처분을 못 내린단 말이죠. 아. 제네바 포로 협약에 따라 가지고 네네네네. 나는 군인으로 지금 잡혔기 때문에 군인으로 대우를 해달라고 되는 거거든요. 전쟁 포로로 대우를 해달라.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양날의 칼이 다 있는 거죠. 네네네. 자, 그래서 김일성이 어린 시절이 이제 약간 좀 다르긴 합니다만 네. 대체로 이제 중국 만주 쪽에서 네. 꽤 오래 살았다는 건 뭐 그렇죠. 같이 인정하는 것 같고요. 네. 근데 결국 뭐 14살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또 6년 후에 20살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 고아가 된 거죠. 네. 그러니까 부모의 사실 도움을 크게 받은 건 아닌데 물론 뭐 이제 부모가 기독교를 믿은 건 도움을 많이 받아요. 어떤 도움을 받았냐면 김일성이 그때 이제 만주의 위원중학교를 다녔을 때 네. 부모가 기독교를 믿었기 때문에 당시 우리 손정도 목사님이라고 해고록에도 나옵니다. 예, 맞습니다. 네, 성정도 목사님이 나와서 네. 감옥에 갔을 때 네. 빼주는 게 이제 맞습니다. 성정도 목사님이다. 그리고 자기 정말 가족처럼 아들처럼 네. 대해주고 그리고 손정도 목사가 그 집안에 딸들도 있고 이랬는데 김일성이 누이처럼 따르는 분도 있었고 그 손정도 목사의 근데 아들 2명이 참 재미있거든요. 그 손정도 목사의 장남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 대한민국 초대 해군 참모총장 손원일 제독이에요. 아, 손원일함 그거 바로 손원일 그분? 그게 바로 손정도 목사의 장남이에요. 재밌죠? 그러니까 김일성의 선배가 되는 거죠. 그 나이로 치면. 네네. 한 집에서 같이 같이 자랐다. 네, 자랐죠. 그러니까 바로 들었는데 예, 손원일. 그러면 남북이 갈라지고 나서 해군 제독이 사실 네, 이쪽은 같이 되고. 예. 그리고 손원태라고 차남이 있는데 네. 그분은 미국 가가지고 박사를 했는데 그분은 또 그쪽하고 정말 친하게 더 지냈다는 거죠. 북한 쪽하고. 네,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는 그 김일성 생전에 반드시 당신의 팔순 잔치상을 내가 받아주겠다. 근데 미리 죽었단 말이에요. 먼저 죽고 나니까 아들인 김정일 팔순상을 차려준 거예요. 초청을 해가지고 미국에서 그 정도로 각별했다는 거죠. 네네. 근데 또 재밌는 게 그 손은일 제독의 네. 손녀 사이가 누구냐면 바로 홍정욱 의원이에요. 아, 그 홍정욱 손녀 의원이 사위가 예, 예전에 홍정욱 의원 그 아, 뭔가 지금 예전에 국민의힘 의원했던 홍정욱 네네네. 네. 거기가 바로 손은일 제독의 손녀 사이예요. 헤럴드 미디어 저 그렇죠, 그렇죠. 회장했던. 네. 오. 그리고 바로 손은일 제독의 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바로 지금 홍정욱 그 의원의 장인이죠. 장인어른. 네. 그 손명원 상용 사장이 동서가 누구냐면 정몽준 의원이에요. 자기 동서 같은 그래요? 동서가. 그러니까 이게 막 엮여 있죠. 이쪽도 남북한이 그러면 엮여. 그 손원일 제독의 네. 그 아들이 쌍용 회장이에요? 사장을 했죠. 손명원 쌍용? 사장. 예. 오, 그래요. 잘 나가네 이 집안. 뭐 이렇게 다들 잘 나가? 그 재밌죠. 그러니까 지금 손정도 목사의 장남은 국립묘지에 묻혀 있고 그 손정도 목사의 차남 그 손원태 박사는 지금 북한의 저 누굽니까 애국열사릉인가 그쪽에 묻혀 있다가 그래요? 국명사령에 묻혔어요. 그렇더라고요. 아. 뭐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거기면 약간 네. 뭐 현충원 느낌입니까 우리나라? 현충원은 이제 혁명열사릉과 애국열사릉 그렇죠, 두 그렇죠. 개가 있는데 혁명열사릉이 사실 항일투쟁했던 그렇죠. 김일성 밑에서 아. 일했던 사람들이 묻히는 거고 애국열사릉이 현충영 같은 아, 거죠.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참 묘한 거죠. 남북한을 아우르는 이 또 인연들을 그렇게 맞아 된 그러네요. 거죠. 네. 근데 뭐 어떻든 이렇게 가면서 이제 네. 고아가 된 상태에서 삼남 이거 보니까 사형제가 삼형제더라고요. 김일성의 네, 김성주. 형제 관계가 김성주가 있고 그리고 바로 밑에 동생이 김철주 김철주. 그리고 네. 이제 막내가 김영주거든요. 어. 근데 이제 제가 알기로 김철주는 결국 여기도 뭐 그 브루스 커밍스 책을 보니까 독립운동하다가 잡혀가지고 결국 고문으로 이제 옥살을 하게 됐다는 거죠. 아, 김철주는 김철주. 김일성의 동생. 예. 그리고 김영주는 나이가 이제 어렸단 말이죠. 네. 일각에는 20년생이라는데 일부러 김일성과 10년 떨어지는 거 좋아하잖아요. 이렇게 탁탁 떨어지는 거. 10살 차이. 그래서 일부러 22년생으로 했다는 설도 있는데 1922년생으로 공식돼 있는데 네. 아직 살아 있거든요. 22년생이요? 네, 아직 좀 올해 이제 우리 나이로 100살. 101살. 네. 와, 대단하죠. 뭘 이렇게 오래 살아? 근데 본래는 제일 건강이 문제가 안 좋아가지고 이 건강 문제 때문에 결국 조카 김정일과의 후계 경쟁에 탈락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올해 지금 제일 잘 살고 있어요. 장수. 그래요? 단단한 이빨보다는 널널널널한 혀가 이제 더 오래 가는 격이네. 이거 비만. 북한식 비유입니다. 이거. 네. 아, 김영주, 그러니까 막내 동생은 아직도 살아 있고 생존해 있고. 그렇죠. 근데 이제 막내 동생 김영주는 그런 이야기도 해요. 나중에 그때 이제 후계 경쟁에서 이게 항일 경력이 없다. 그래서 나머지 사람들이 많이 반대를 했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항일 경력이 없는 거는 괜찮은데 일종의 뭐라고 할까? 일제가 일종의 선무 공작으로 그러니까
그 자기 형이 예를 들어 가지고 항일 운동을 하고 있으니까 이 동생을 시켜 가지고 우리 요즘 치면 마이크로 잡고 빨리 나와 이런 이제 선무 공작까지 시켰다 이런 이야기도 있죠. 네. 그래서 그러는지 김영주라는 인물이 북한 교과서에는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친동생인데. 네, 왜냐하면 김철주까지는 나오는데 김영주라는 인물에 대해서는 언급이 거의 없어요. 그럴 수 있는 게 그 네. 70년대 중반에 그 어딥니까 이제 그 형으로부터 네. 저 시골로 가라라고 한 다음에 거의 18년인가 18년 동안 은둔생활 하다가 93년에 이제 부주석으로 복귀시켜 주거든요. 거의 그래요? 18년 동안 은둔생활을 시킨 거예요. 그 북한 주민들도 이렇게 잘 알려진 인물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때 2015년에 투표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주더라고요. 네, 최고인민위원회 대위원이라고 해서 이제 뭐 국회의원 정도의 자리에 이제 앉히고 이제 투표하는 모습은 있지만 그 이후에는 뭐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어요. 김일성의 친동생인데 이 정도면 너무 저 홀대긴 하네, 그죠? 아니 근데 이제 그 후계자 그때 70년대가 바로 후계자 선정이 아주 치열할 때니까 네. 우리도 예전에 그 조선 때 결국 태종이 처음에 태자를 양령을 했다가 그 폐위하고 세종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치열한 난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오히려 동생을 아끼는 마음이겠죠. 뭐 그랬을 보내놔야지 그게 괜히 안이 말려들잖아요. 그래도 하나 남은 동생인데 네네. 그런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네. 네. 자, 여튼 뭐 김일성의 본명은 이제 김성주고 네네. 김성주, 김철주, 김영주로 이어지는 삼형제가 있었고 김철주는 옥사, 네. 그리고 김영주는 정확하진 않지만 하여튼 별로 썩 두각 드러내진 않다가 이제 마지막에 그냥 적당한 위치 정도 하다가 지금은 굉장히 오래 살고 있는 장수하고 장수가 이제 브랜드인 네. 김영주까지. 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만주 항일 운동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기록이 그렇게 돼 있어요. 14살에 중학을 다니면서 타도 제국주의 동맹 트드. 네. 트드가 등장을 합니다. 트드가 뭐예요? 네, 학교 때 이제 그렇죠. 만들었던 단체인데 항일 단체를 조직했다는 거죠. 벌써. 네, 그때 19살인가 14살. 14살 때. 네. 그때 이제 단체를 조직해서 거기에서 이제 독서 모임을 굉장히 많이 가집니다. 김일성이 그러니까 일제가 잊지 말라라는 어떤 독서 책 모임을 가지면서 그때부터 같이 항일혁명을 할 수 있는 옆에 동지들을 구성을 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렇죠. 여기 맞나요? 아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지금 말씀하신 트드 같은 경우는 이제 결국 그거를 비밀로 해야 되니까 비밀 단체니까 지금 말씀대로 앞글자 초성만 따서 트드 이런 식으로 지금 부르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의문을 제기를 많이 하고 있죠. 그때 중학생 물론 지금하고 그걸 단순 비교하면 안 되지만 과연 이게 가능했나? 그리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결국 그게 뭐 주체 사상의 피샷이 거기부터 형성됐다는데 이건 너무나 좀 과포장된 거 아니냐라는 말은 있고요. 근데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스크롤 활동을 통해 가지고 17살에 일제 결국 그 군경에 결국 체포되고 옥살이 한 거는 기록이 맞습니다. 리더십은 어렸을 때부터 좀 있었던 모양이네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찍이 17살 때 벌써 일제 잡혀서 뭔가를 했을 정도로 옥살이를 했죠. 네. 독립운동에 옥살이 정도면 독립운동에도 꽤 그래도 열심히 했던 거 같네요, 그죠? 네,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가요? 옥살이 했다는데. 자, 결국 그러니까 뭐 1929년이죠. 17살에 옥살이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다 돌아가셨잖아요. 이제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 돌아가시니까 이제 결국 30년 이때 본격적으로 이제 나는 항일 만주 어차피 만주에 있습니다만 만주에 이제 항일 운동 단체를 그때는 뭐 항일 운동하는 단체를 그 만주의 기득권자들 입장 그 일제 입장에서는 비적 단체들인 거죠. 한마디로 공비들이죠. 공산 비적 도둑들이 뭐 강도들이죠. 강도단 무장 떼강도단들이죠. 그쪽에서 바라볼 때는 일제에서 볼 때는 무장 떼강도단이죠. 자, 그 여기서는 이제 항일 운동 단체, 항일 무장 투쟁이고. 근데 일제만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생존하던 많은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진짜로? 네, 그러니까 김일성이라는 인물이 사실 있진 않았고 그냥 토비들이 있었는데 산에 있다가 배고프면 내려와서 이제 주재소라고 해가지고 작은 경찰서 파출소 같은 거 하나 치고 그 주변에 있는 음식 가져가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토비여서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었다. 오히려? 그로 인해서 그냥 한 번씩 갔다 오면 이제 그 사람들이 못 살게 굴고 이러니까 그렇게 얘기한 사람들 북한에 몇 명 있었지만 이제 다 잡혀갔죠.
다 잡혀가겠네요, 진짜. 살아 있는 게 용하다.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이게 당시에 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1900 그 흔히 말하는 이제 30년대 만주에 네. 이제 들어왔지 않습니까? 네. 그 당시 만주의 상황이라는 게 말씀 그대로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본래 뭐 그 당시 만주를 동북지방이라고 부르잖아요. 그 동북에 결국 그 왕이라고 불렀던 사람이 결국 장장님이죠. 장쩌린이라고 불렀는데,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20년대 군벌 네. 결국 이게 막 그 전국이 군벌로 나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 와중에 그 만주라든지 저 북경 이쪽으로 이쪽에서 가장 이제 세력이 컸던 사람이 바로 장장님이거든요. 그 장장님이 일제가 또 많이 지원을 해줬단 말이죠. 네네. 그런데 일제가 장장님이 좀 말을 잘 안 듣는 것 같으니까 그래도 장장님이 그 당시 이제 그 봉천이가 그쪽이죠. 그 만주 그쪽. 네. 그래도 국가 원수란 말이죠, 형식적으로는. 근데 그 장장님이 탄 열차를 그냥 폭발을 시켜버려요. 누가요? 일제가. 그러니까 한나라의 국가 원수가 어떻든 탄 열차를 네네. 폭발시키면서 이제 자기들 주도권 가지려고 했던 거죠. 아. 그 상태에서 이제 장장님 아들 우리가 말한 장세량이 결국 이제 그걸 이어받아 가지고 만주를 다스리고 있는데 결국 31년에 만주 사변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제 일제가 본격적으로 만주를 이제 완전히 그 장악하기 시작하고 네. 그 와중에 지금 그 이제 만주 개발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제 입장에서는 결국 만주를 왜 만주 사변을 일으켰느냐? 당시 세계 대공황에서 결국 일제가 이 어떤 자기들 입장에서 국난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돌파구가 만주라는 이 자원 어떤 이 영토가 필요하다 해가지고 들어가게 됐고 그때부터는 어떻습니까? 이제 눈치 안 보고 막 들어오는 거죠. 그 와중에 결국 그러면 지금 이제 지금까지 어떤 중국 한족이라든지 만주 조선족 막 이 일제 이게 어울려 가지고 이제 완전히 욕망의 공간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공교롭게 이 만주라는 공간이 나중에도 그렇습니다만 이 만주라는 공간에서 결국은 이 권력이 배태되기 시작하는데 남북한 모두 네. 바로 박정희 만주 군관학교로 아, 가죠. 그러네요. 39년에 가게 되죠. 그리고 김일성 30년대부터 만주에서 본격적으로 나서게 되죠. 네네. 그리고 일본의 결국 전후 아베의 외할아버지였던 기시 노부스케 만주국에 가서 장관을 하잖아요. 이 만주국 경제 개발을 모두 총괄한 사람이 결국 기시 노부스케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만주라는 공간에서 30년대 만주라는 공간에서 결국 향후 20세기 중후반에 어떤 남북한 일본 이런 권력 구조, 권력의 어떤 근본적인 어떤 꿈틀거림이 여기서 태동되기 시작했고 결국 김일성도 바로 이 만주에서의 그 항일 빨치산 인맥들, 자기의 어떤 그 척근들이 결국 나중에 북한을 장악하는데 핵심이 됐고 네. 박정희 같은 경우도 결국 만주 군관 인맥들, 만주 인맥이 결국 자기를 결국 나중에 좌익으로 남도당 네네네. 군사 2인자로 몰려가지고 사형당할 뻔한 거를 그 만주 군관 인맥들, 백선엽이라든지 정일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결국 다 구해줬단 말이죠. 그리고 그것들이 나중에 결국 자기의 5.16을 일으키고 그리고 네네네. 18년간 정권을 유지하는데 그 만주 군 인맥들이 결국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 만주에서의 그 치열한 생존 투쟁이 그렇습니다. 권력 투쟁으로 이어졌을 때 강한 어떤 그 동기부여 같은 것도 좀 해주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각 나라의 어떤 지도자들이 네. 됐을 수도 있겠다. 그렇죠. 거기서 생각이 국제 좀 경험을 다 했잖아요. 벌써 김일성 같은 경우도 거기서 중국과 소련과 일본과 다 이런 식으로 경험했고 또 박정희도 그 일본의 장교로서 또 중국과 일본과 소련을 경험했고 네네네. 이런 국제 경험도 거기서 삭트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이 만주에서 지금 말씀드린 권력 의지도 삭트기 시작했고 네네네네. 인맥도 삭트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군사 문화적인 리더십이 여기서 삭트게 된 거죠. 결국은 대화 타협보다는 그 정치가 리더십이 아니라 네네. 명령과 복종, 지시하는 데 익숙한 결국 군사적인 리더십이 그 남북한 지도자 모두 여기서 삭트기 시작한 거죠. 네네. 만주 좀 경험하지 않았나요, 우리? 탈북할 때 네, 잠깐 들렀다. 네, 들렀다가 오는 곳이죠. 그러니까 이제 북한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중국과 교류를 하지만 그게 사실 이 지금의 만주죠. 네, 모든 그 국경이 닿아 있는 모든 네네네. 곳은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치는 곳이죠. 만주라고 하면 그러니까 북한 북쪽에 있는 국경 동북 삼성 거기가 다 만주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지금 말씀하신 바로 그 동북이라고 부르거든요. 중국에서 흔히 말하는 동북 삼성, 그 해이롱장성, 그리고 길림성, 그리고 연영성, 라오닝성, 요 삼성, 동북 삼성이죠. 네네네. 거기가 다 이제 만주. 그걸 만주라고 이제 보통 불렀었고. 부릅니다. 야, 이 만주가 대단하네요. 그러니까 이 만주가 사실 이게 아주 험한 기후잖아요. 겨울에 영하 40도까지 내려가고. 그리고 오히려 근데 겨울이 이동하기 좋다는 거죠. 아예 땅이 얼어버리니까 이게 질퍽거리지 예, 않고. 질퍽거리지 않는다 이거죠. 좀 춥긴 하지만 예, 오히려 그래서 만차가 잘 달릴 수 있다는 거죠. 오히려 겨울이 수송하는데 좋다는 거죠. 그 우리나라에도 지금 만주가 굉장히 또 유명한 게 있지 않습니까?
지하철마다 있는 델리 만주. 왜 이런 거 한번 웃어줘. 네, 델리 만주 있잖아. 요즘 많이 문을 닫던데. 아 그래? 냄새가 어유 뭐 만주 냄새가 아주 그냥 죽습니다. 네. 네. 그 만주가 이제 우리 현대사에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 그렇죠. 네. 자 거기서 결국 이런 활동을 하다가 네. 결국 이제 중국 공산당 소속의 동북 항일 연군이 만들어져요. 그게 이제 한창 때는 병력이 한 15,000명 정도 됐는데 이 여기에 이제 결국 김일성이 들어가게 된 거죠. 동북 항일 연군. 네, 물론 조선족과 중국 한족이 연합해가지고 연합군이라는 얘기인 거죠. 항일인데만 그 공산당 소속이거든요. 중국 공산당 소속이란 말이에요. 직속이란 말이죠. 그리고 지휘부의 대부분은 중국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서대숙 교수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김일성의 항일 무장 투쟁을 세 가지 각도에서 바라보는데. 첫 번째는 아예 가짜다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서대숙 교수처럼 한 건 맞는데 이 중국 공산당 소속으로 한 거다. 그러니까 이게 과연 민족의 독립운동과 좀 다르지 않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권력을 그냥 쫓아서 그러니까 그렇게 아까 말씀처럼 그 톱이 일종 아니냐 이렇게도 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 예전에 저 태양산에서 그 연안 그 대장전까지 같이 해가지고 그 조선 사람들이 그 일본에 맞서가지고 그 중국 그 싸움했거든요. 네네. 그 우리 대표적인 게 그 조선의용군. 그 애초에는 조선의용대 김원봉이 했다가 김원봉하고 결별을 해가지고 조선의용군을 해가지고 김두봉, 최창익, 뭐 무정 이런 사람들이 그거 한 거하고 뭐가 똑같지 않냐? 그 사람들도 공산당 소속 아니냐? 근데 무정 같은 경우는 그 와중에서도 조선의용군을 따로 만들어요, 따로. 자기가 지금 중국 공산당의 소속으로 팔로건 소속돼 있지만 네. 또 따로 조선 사람들만 모아가지고 우리 조선의용군 해가지고 자주성을 계속해서 가지려고 했다는 거죠. 근데 여기는 그건 아니지 않냐 이거죠. 여기에 그러면 일종의 항일 투쟁은 그 임시정부 상해 임시정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쪽이랑은 전혀 무관한.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임시정부는 광복군이죠. 네. 광복군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 임시정부 김구 선생하고 네네네. 그리고 철기 이범석과 그리고 나중에 이제 1942년에 그리고 그 아까 말씀드린 조선 의용대였는데 조선 의용대가 그 우리 김원봉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조선 의용군으로 독자성을 가지니까 김원봉이 42년에 광복군 부사령관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렇게 광복군하고는 또 다릅니다. 그렇습니까? 네. 네. 자, 하여튼 그래서 만주 쪽에서 항일 운동을 주체적이었든 아니면 누구의 뭐 지시를 주로 받는 위치였든 여튼 하긴 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한 거는 이제 기록이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가짜다. 두 명이 있다. 김일성 장군 백발을 휘날리고 있다 이러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만주의 당시 온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하 40도로 오르내리고 먹을 것도 없고 이 와중에 할아버지가 거기서 생활하기는 좀 많이 힘든 환경인 거죠. 물론 뭐 우리 이제 또 독립운동가 중에 할아버지들도 많이 했습니다만, 근데 이게 이런 유격 활동은 게릴라 활동이잖아요. 네. 이거는 그 지금 일본과의 어떤 교전 기록이나 여러 가지 보면 이거는 그냥 한 명이다. 그 이름이 좀 다르지 않느냐? 김성주에서 김일성. 근데 본래 그 이런 예전에 이런 활동하는 사람은 우리 같은 경우도 예전에 운동권이라든지 그 활동하는 사람들 이름을 두세 개씩 쓰고 몰라요. 이름도 지금도 모르는 사람 많아요. 그때 전부 가명만 쓰거든요. 가명을 했던 이유를 살짝 북한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17살 때 이제 용종 감옥에 갔을 때 그때 이제 김성주라는 이름이 이미 일제한테 노출됐다. 발각이 돼서 노출이 돼서 김일성으로 활동했었다. 이런 얘기도 잠깐 나옵니다. 그렇죠. 그럼 북한에서는 김성주에서 김일성으로 바뀐 건 다 알고 있고. 정말 자연스럽게 이렇게 바뀐 이름. 그래요? 어렸을 때 쓰던 이름이. 그래서 저희 아버지도 어렸을 때 이제 김성호라는 이름 썼다가 이제 뭐 박병호로 바꿨는데 그게 북한에 좀 흔히 많이 있는 일들이에요. 개명이? 개명처럼. 그러니까 어렸을 때 쓰던 이름이 이제 그 신분증을 낼 때는 이제 다른 이름으로. 그래요? 뭐 우리 어릴 때 아명도 쓰다가 나중에 이제 그렇죠. 우리가 이제 그 조선시대 봐도 그죠. 호도 있고 나중에 이제 이름 같은 거 아주 귀하게 느끼니까 자도하고 자도 쓰고 그렇게 됐죠. 결국 그래서 뭐 32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항일 이제 32년 4월 25일 항일 무장 투쟁을 시작한 날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거의 딱 만스무 살 때네요. 그렇죠. 그죠?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북한에서는 인민군이 공식
그 창설된 건 2월 8일인데 4월 25일 날 같은 경우도 아주 성대한 기념 행사를 많이 한다는 네, 거죠. 그래서 사이어 그 열병식도 많이 하고요. 요 날에 이제 북조선인민군을 창설한 날이다. 그래서 이제 기념해가지고 많이 그런 행사들을 하죠. 네네. 근데 사실 이게 결국 들어간 게 중국 인민혁명군이란 말이죠. 그게 결국 나중에 이제 동북항일연군 제1로군 제2군에 소속돼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거를 나중에 이제 그 좀 주체 사상을 하는데 중국 밑에 있었다 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거를 조선인민혁명군으로 아예 조선인민혁명으로 내가 처음부터 만들었고 내가 다 대장 다 했어 이렇게 이제 바뀌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배우죠. 네. 조선인민 동일 항군이라는 말 자체가 없고 없죠. 네, 조선인민혁명군으로 이제 창설이 돼서 네. 그래서 이제 사령관이 이제 김일성. 네. 그건 아니거든요. 그 영화가 있거든요. 조선의 별이라고. 네. 그러면 이제 흰 말을 타고 이제 그 항일혁명 군이 백두산 밑에 이제 밀림에 쫙 서 있습니다. 거기 흰 말을 타고 백마를 타고 이제 김일성 이렇게 나오는 영화가 있어요. 그걸 보면 믿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뭐 정신교육 시키려고 하지 말고. 아니야 뭐 그렇다. 근데 어쨌든 지금까지 다 나온 기록으로는 동북항일연군 제1로군에 소속돼 있었다. 물론 여러 사람이 있었는데 뭐 김책, 최용건 이런 사람들 유명하잖아요. 북한에서. 김책 공대. 공대 그 김책. 네, 김책.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김책공대 만들고 북한의 함경북도 김책시가 있는데 그 사람 이름을 따서 김책시를 만들었어요. 그 김책의 아들이 김국태라고 당 비서를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김정일이 나중에 김정은에게 이 당과 국가를 다스리는 일을 정치 가정교사를 위임한 사람이 바로 김국태예요. 김책의 아들 김국태에게 김정은한테 좀 가르쳐 달라고. 이 정도로 이제 김책과 김국태는 정말 대를 이어서 이제 김일성 부자에 충성을 한 사람들인데 그 김책이나 최용건 이런 사람들이 김일성보다 나이도 많고 뭐 최용건 같은 경우도 항포군관학교 쪽이죠. 이쪽도 나오고 김책이나 이런 사람도 아주 머리가 좋고 이게 이데올로그인데 이 사람들 중에도 결국은 가장 잘 싸움한다는 거죠. 싸움에 타고난 재능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김일성이. 그래서 결국 조선인 중에는 그 동북항일연군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갔고 일본군이 그 김일성의 현상금이 당시 그 사령관 동북항일연군 사령관하고 거의 같은 값이었다는 거죠. 그럼 꽤 이름을 날리긴 날렸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이거에 관련해가 여러 가지 말이 나옵니다만 여러 가지 국내 신문에 소개된 것도 사실이고 그 제일 대표적인 게 바로 이제 보천보 전투라고 하죠. 네. 그 이제 북한에서는 가장 이제 신화적으로 떠받드는 게 1937년 5월에 결국 일어났던 그 함경도죠, 보천보가. 예전에는 함경 지금은 남도였는데 지금 양강도 양강도, 지역에서 이제 그 보천보 군 지금도 이제 보천보 군으로 옛날에는 그게 아니었는데 보천보 전투 이후에 이제 그 시로 바뀌면서 지금도 가면 그 전투를 했던 모든 기록들이 다 남아 있고 자국이라든지 뭐 몇 탄 맞았고 뭐 이런 거 다 남아 있고. 근데 그게 제일 큰 이제 업적으로 보는 거죠. 그 보천보 당시에. 전투를. 그게 왜냐하면 그 당시 동아일보에서 호해를 만들어 뿌렸거든요. 일제강점기 때? 일제강점기 때 37년. 그 당시에 어떻게 이제 대충 기사를 보면 유격대 한 100명을 이끌고 가가지고 근데 그냥 혼자 단독 작전한 게 아니라 그 바로 한경도 갑산 지역에 한인 조국 광복회라고 이제 또 항일 단체가 조직돼 있는데 그쪽하고 연결을 했던 거죠. 만주에 이제 동북항일연군의 요 김일성 부대하고 갑산 지역의 그 광복회 사람들하고 일종의 팀플레이를 해가지고 결국 습격을 해서 경찰서장을 사살하고 일본 경찰관 7명을 죽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뭐 민간인도 중상을 좀 입혔다는 거죠. 살살되고 근데 이제 북한 기록에는 일본 경찰 100명을 사살하고 60명을 포로로 잡아왔다. 이건 아닌 것 같고요. 지금 보면. 나중에 김일성이 아까 말한 세기와 더불어 사후 해고록에서 토로합니다. 자그마한 전투다. 땅크도 쓴 거 아니고. 김일성이? 해고록에서 자그마한 그래요? 전투였다. 땅크도 동원 안 되고 자그마한 전투였다고 자기도 좀 너무. 그러니까 본인은 그렇게 썼는데 북한에서 이제 김일성의 업적과 또 그 김일성을 또 옆에서 막 이렇게 멋있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너무나도 이제 과장을 많이 해서 한때는 이거에 관련된 영화나 잡지 뭐 간행물 이런 걸 내보내지 말라 이래서 잠깐 또 안 보고 그랬던 시절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보천보 관련해서. 그 뭐 이 보천보 전투 관련해 가지고 이제 그 1998년에 동아일보 그 방북 취재단이 그 갈 때 이제 선물로 그 당시 호회 있잖아요. 동아일보 호회를 금민세 원판 만들어 갖고 가져가서 전달했죠.
지금도 그 기념관에 가보면 그게 있더라고요. 아, 당시 동아일보 그거. 네네. 방북지전단이 그때 그걸 다 한 걸 가지고 네. 갖다 줬다. 그런 이야기도 있죠. 그 지금도 선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천보 좋아하겠네. 그래서 복천보 악단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굉장히 많아요. 북한에는. 예. 복천보를 계속 이제 사람들한테 알리고 있어요. 그 보천보 같은 데서도 그런 카페 같은 거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그죠. 사람들 이렇게 와서 옛날 항일 투쟁 같은 거 얘기도 하고. 아, 보천보 카페. 보천보 카페. 커피를 마시면서 거기 가면 또 1kg 커피 팔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제 커피. 아니 일제 커피 아니고 우리 이제 1kg 커피라고 있어요. 네, 1kg 커피. 네. 지금 많은 분들의 사랑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일당백 우리 시청자분들이 많이 또 구매를 해주셔서 1kg 커피도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데요. 1kg 커피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원두를 가장 맛있게 또 로스팅해서 여러분의 집 앞으로 직접 배달해드리는 1kg 커피 다양한 형태로도 즐기실 수 있습니다. 드립백 혹은 콜드브루 아니면 원두 여러 가지 형태 그리고 심지어는 지금 돌체구스토와 호환되는 캡슐 커피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맛있게 1kg 커피 즐기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정말 통일되고 나면 1kg 커피가 정말 남북 어디에서도 즐길 수 있는 그런 커피가 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뭐 대동강변에 스카이 라운지에서 커피를 다 1kg를 마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네. 자, 네. 그래서 보천보 전투 얘기까지 좀 해봤고요. 그렇죠. 사실 그러면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느냐, 그 정말 이 부대가 뭐 동북 우리 항일 연군 해가지고 이렇게 부도의 규모가 그러면 상당히 컸느냐. 근데 지금 여러 가지 설은 나오는데 한 100명 정도 규모 정도로 보는. 연군 다 해서요? 아니, 김일성 연군은 한 부대만. 15,000명인데 김일성 부대는 한 100명 정도였다라고 이제 지금 추정되고 있습니다. 물론 한창 때는 한 200명도 됐는데 한 100명 정도였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사실 광복군 한 500명 정도 규모였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그 당시에 그러니까 가장 규모가 많았던 거는 결국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조선의용군 해가지고 그 일제와 대항해 싸웠던 저 연안파라든지 이쪽 중심으로 그 군인들 같은 경우는 나중에 그 1950년 전쟁 6.25를 앞두고 거의 5만 명 가까이가 들어오죠. 그 국공 여러 가지 전투에서 단련된 조선인들 5만 명이 이제 들어오는데 뭐 사실 그 대부분의 이 정도 규모, 요 정도 규모였을 겁니다. 요 규모 한 100명 정도. 아니 뭐 일제 강점기에 뭐 그보다 훨씬 더 큰 규모면 벌써 뭐 전면전에서 살아남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죠. 뭐. 그렇죠. 근데 결국 뭐 이럴 때 여기도 그래 나오는데 일제 뭐 경찰이나 군대가 싸움하는 것보다는 배고픔과 추위가 가장 견디기 어려웠다 이거죠. 결국 뭐 먹을 게 아까 말씀드린 먹을 게 잘 없잖아요. 뭐 춥고. 그리고 이제 북쪽 지방 같은 경우에는 겨울이 10월에 시작돼서 4월까지 겨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1년에 거의 반 이상이 겨울이니까 계속 겨울과의 싸움. 그래서 칡뿌리 깨먹고 감자 언거 이렇게 먹고. 야, 그래봐야 참 뭐 우리나라 뭐 부산에서 따져보면 뭐 몇백 킬로 3천리. 길어봐야 1200km 그럴 텐데 그거 갖다고 그렇게 온도가 엄청 차이가 나죠. 그것도 신기합니다. 북한 엄청 춥잖아요, 그죠? 네, 진짜 만주 쪽에는 사실 아까 말씀하셨듯이 겨울에는 40도를 영하 40도, 체감 온도 40도를 가기 때문에 얼굴을 드러내놓고 다닐 수가 없는 온도. 또 그때는 더 추웠을 거 아니에요. 지금이 이런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추위에다가 배고픔에다가 근데 가장 두려운 거는 같이 이 동료가 도주하거나 배신하는 거. 결국 왜냐면 찾아오잖아요. 일제가 그 앞세워가지고 앞잡이를 앞세워 찾아오게 되니까 이게 가장 두려웠다는 거죠. 겨우 하나 이렇게 안식처 하나 마련해 놨는데 한 명 배신하면 다 또 옮겨야 되고. 그렇죠. 거기에다가 39년에 이제 더 이상 일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세계 대전을 앞두고 이제 좀 그 만주 자기들 나름의 안방이잖아요. 여기를 좀 단속을 해야 되니까 39년에 정말 대대적 토벌 작전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결국 다 정리돼 버려요. 다 대토벌. 예, 그러니까 이게 때 동북항일연군 뭐 사령관도 다 전부 다 이제 또 이제 안에 결국 뭡니까 침투시킨 스파이를 침투시켜 갖고 결국 정보 얻은 애가 다 이제 결국 함정을 파가지고 죽고 다 잡혀들거든요. 근데 정말 운 좋게도 바로 이제 소련 연해주 지역으로 도피하는 데 성공하는 거죠. 김일성은. 나머지 전부 다 무너지고 지도부가 다 무너졌어요. 근데 딱 제2방명군 군장 김일성만 살아남았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몇 명 부하들도 많지 않았어요. 부하들 몇 명하고
그러니까 이때 부하가 나중에 결국은 이제 그 북한의 정치의 핵심 세력을 구성하는 그 항일 빨치산, 항일 게릴라 세력들이 한 100명 이렇게 보는 거죠. 나중에 뭐 또 이게 붙이지기도 하고 하는데, 네네. 그 사람들이 이제 결국 핵심인데, 그래가지고 결국 연해주에 피신하는데 성공하게 된 거죠. 거기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 이제 지금의 하바롭스크 근처에서 네네. 결국 그 88여단이라고 지금 바로 동백항일연군 일종의 잔류병들 도망쳐온 사람들이 모아진 게 모아가지고 소련군 산하에 이제 88여단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소련군으로 들어가 편입되게 된 거죠. 88여단. 근데 얘기가 또 참 이게 좀 운이 좋아요. 이 88여단을 관할하는 당시 이제 스티코프가 있는데 이 스티코프가 결국 이 김일성을 그때부터 보고를 보고 잘 보게 된 거예요. 괜찮다 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김일성이 모르는 사이에도 또 뭐 스티코프는 누군가는 김일성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죠. 나중에 또 해방 이후에 어떤 소련의 낙점을 받는데 또 큰 작용을 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야, 근데 이때 같이 그 했던 독립운동했던 항일투쟁했던 사람들은 나중에 이제 김일성이 이제 북한의 지도자가 됐을 때 그래도 어렸을 때부터 뭐 20대 때부터 막 뭐 같이 동고동락 했던 사이고 또 편하게 그때는 좀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이제 나라의 지도자가 되면 뭐 예우라든지 뭐 이런 걸 해야 될 텐데 그게 뭐 1, 2년 사이에 갑자기 되진 않을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여기서 이게 생사를 같이 했잖아요. 생사를 같이 하고 배고픔을 다 같이 했기 때문에 이 정말 그 응집력이랄까 유대감이랄까 귀속감이 어마어마해진 거죠. 그러니까 완전 한 몸처럼 움직이게 됐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결국 오히려 더 한 몸처럼 우리의 대표 선수 이렇게 김일성을 딱 내세우고 뭐 김책 최용건 우리 생각하면 나이 차가 뭐 10살 신경 안 생겨 최고의 어떤 예우를 다 갖췄다. 우리의 리더다 확실히 이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보면 그 나오는 게 뭐 이때 부하들이 최현 지금 그 북한의 최용의 아버지죠. 최현 500룡 뭐 옛날 지금 평양에서 맨날 들었던 500룡 이런 사람들 그리고 오진우 안길 강건 김일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근데 또 이렇게 하다가 또 많이 죽어요. 이제 이 일제 강점기에서 살아남았는데 그 전쟁 때 6.25 때 또 강건 같은 경우는 가장 핵심 측근이거든요. 자기 그 31살인가 32살짜리를 인민군 총참모장을 시켰는데 또 전쟁 난 지 한 달 만에 죽고 이래가지고 김책도 전선사령관이었는데 전쟁 중에 51년 이런 분들은 그러면 북한에서는 거의 뭐 위인전처럼 이렇게 근현대사 시간에 반드시 배우겠군요. 그렇죠. 반드시 나오고 이제 영화라든지 책 이런데 항상 등장하는 등장인물들이죠. 그 영화도 시리즈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항일투쟁했던 시리즈가 쭉 있습니다. 영화도. 뭐 여담이긴 하지만 김일성 그 영화를 찍는데 김일성 역할을 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 웬만한 그 사람을 김일성이랑 똑같이 하기 위해서 독일로 보내서 성형 수술을 시킵니다. 진짜로. 그래서 이제 데리고 와서 김일성 영화를 쭉 찍는데 현장에서는 그 사람을 장군님이라고 무조건 감독들이고 스태프들이고 다 불렀다. 배운데도 장군님 모시고 그렇게 했다라는 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야, 그 배우는 진짜 보통 삶을 살긴 힘드셨겠다. 아니 예전에 우리도 그런 이야기 있었잖아요. 그 남북 회담 사무국에 김일성의 대역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건 아침마다 김일성이 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자기 일이 김일성이 되는 거예요. 왜? 내가 한국에서요? 한국에서. 그러니까 이제 내가 김일성이라면 어떤 생각을 할까? 그러니까 노동신문을 보고받듯이 계속 해가지고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몇 년도에 됐죠? 70년대, 80년대. 김일성, 김정일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야지 이제 우리가 전략을 짤 때 우리가 이제 여기를 김일성을 아예 딱 상정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회담할 때 이렇게 하죠. 회담할 때 그 남북 회담 앞두고 예비 회담 스터디할 때 그 이제 우리가 그러잖아요. 보통 정치 선거 앞두고 토론할 때도 예행 상대하듯이 예행 연습을 하는 거죠. 리허설을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야지 이제 자기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영화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평생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으로 그 우리나라 영화도 만들었는데 그런 김정일 역할을 한 사람으로 나오죠. 그래요. 그런 게 있죠. 아니 그러니까 다양하게 이제 하는 거죠. 자 그렇게 이제 김일성과 그의 한 무리들이 이제 소련 쪽으로 그렇죠. 붙었고 붙었다는 표현 좀 불쾌한. 아니요? 저한테 왜 눈치를 보십니까? 굉장히 조심스럽네. 중국 쪽에서 있다가 지금 이제 일본의 대만주 토벌 이후에 이제 소련 연해주 쪽으로 가서 그리고 이제 소련이 김일성을 아주 주시해서 보면서
나중에 뭔가 필요할 수 있다는 생각을 이제 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뭐 같이 소련군 88여단 소속으로 일본 관동군하고 싸움을 하겠다. 전투는 결국 하지 못한 채로 들어오게 된 거죠. 근데 이제 결국 8.15 광복이 됐잖아요. 근데 준비를 좀 해야 되니까 김일성이 들어오게 된 거는 9월 19일이죠. 네, 9월 19일. 어디로 들어왔냐면 원산으로 들어와요. 배를 타고 원산. 원산. 네. 그러니까 이게 원산이 북한의 어떤 김씨 쪽에는 상당한 이제 의미가 있는 도시거든요. 예를 들어 지금 김정은 같은 경우도 원산을 엄청 좋아하잖아요. 태어났어요 거기서. 그러니까, 네, 바로 원산에서 그렇죠. 태어나서 본인의 고향이어서 거길 개발을 엄청 그렇죠. 하고 있고. 네. 그러니까 이 원산이 근데 또 특히나 그걸 하는 이유가 바로 김일성의 원산 이 입국하고 관련이 깊다는 거죠. 같이 다 이게 엮어서 같이 이제 가는 게 딱 좋은 거니까. 네네. 이 원산에 9월 19일 들어왔는데 이게 바로 추석 전날이에요. 추석 전날 우리 민족 명절 그 당시에 추석 전날. 예. 예. 45년 추석 전날 바로 딱 들어왔죠. 근데 정말 치밀해요. 그러니까 북한 연대 때 첫 이제 모습을 드러낸 건데 이때 들어온 사람이 누구냐면 김책, 최용건, 김일, 최연 이런 부하들 데리고 들어왔지 않습니까? 처음 먹은 음식이 국수를 먹었다는 거예요. 국수를 식당에서 먹으면서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그러면 네. 이미 북한 쪽에서는 김일성에 대한 명성이나 이런 게 많이 좀 퍼져 있을 때 아니면 누군지도 잘 모르는 이름은 퍼져 있었죠. 예전에 이미 신문에도 많이 나와 있었고. 그래요? 그러니까 소련군이 25군 사령관 치스티아코프 대장이 25일 날 8월 25일 날 평양에 들어갔어요. 네. 들어갔고 이제 이 사전 준비를 하면서 너희는 9월 19일 날 원산으로 들어와라 된 거죠. 사전 좀 밑밥을 좀 깔았군요. 그러니까 소련이 미국보다 어떻게 보면 한 수위라고 하는 게 포고문이 있죠. 들어와 가지고 자 이제 북한 인민들의 너희들은 이제 자유를 얻게 되고 너희들의 손으로 이 나라를 꾸려 나가라. 우리는 너희를 도와주겠다. 아주 우호적이고 평등한 느낌을 주는데 미국은 이제 하지 사령관이 포고문이 너희들은 절대 우리 말 들어야 되고 명령 따라야 돼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 대학 들어가서는 자 봐라 이 미국과 소련의 남북한 인식을 하다가 막 그걸 했는데 제가 보기엔 그게 아니고 뭐 그런 측면도 있겠습니다. 근본적인 뭐냐면 소련은 북한이 좌익파가 이미 득세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게 나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다 잡고 있기 때문에. 이미 다 내 애들로 돼 있니까. 그러니까 좋게 말하고 미국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자기 세력이 불안불안하고. 그러니까 여기 미국이 48년 9년 이럴 때 조사한 거 보면 당시 조선 이제 남한만 갖고 조사를 했는데 80%가 사회주의를 찬성한다고 돼 있어요. 그 당시에. 물론 사회주의가 뭔지를 아는 건 아니고 일본이 자본주의라고 생각하니까 일제강점기가 자본주의라고 생각하니까 당연히 그게 싫은 거죠. 일제강점기의 그 자본주의적인 행태가 싫으니까 때문에 무조건 사회주의야 이런 식으로 근데 그만큼 이제 또 항일 투쟁을 한 대부분이 다 좌파거든요. 대부분 조선 공산당 사람들이 좌파를 투쟁을 하다 보니까 또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당시 그런 게 있었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 좌익 세력이 안 그래도 강한데 우리가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했다가는 완전 좌익들에게 판을 깔아주게 되니까 세게 나갈 수밖에 없는 이런 측면도 좀 있거든요. 네, 단순하게 뭐 소련은 사람이 좋고 미국은 나쁘다. 이거는 정말 일차원적인. 뭐 그렇겠네요. 네,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저희들 그렇게 배웠어요. 네. 그래서 이제 소련이 먼저 쭉 밑밥 깔고 네. 이제 밑밥 깔았다는 건 이미 그 김일성을 북한의 지도자로 앉히겠다는 이제 결정이 미리 다 서 있었던 그런데 건 아닙니까? 반드시 그건 아니고 처음에는 원오브 댐 같았어요. 왜냐하면 제일 처음에 소련이 김일성 때 처음 준 직책은 평양의 헌병대장을 줬거든요. 평양의 헌병대장을 줬어요. 이건 처음 알았네. 네, 평양 헌병대장을 줬다. 왜냐면 김일성이 그 10월 1일인가 이제 평양 개선문에서 연설을 하는 그거 10월달. 그게 있는데 그때는 이미 아예 그렇죠, 김일성을 맞습니다. 북한의 지도자로 이렇게 맞습니다, 내세우는 맞습니다. 연설을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애초 처음에는 이제 지금 이 기록을 보니까 여러 기록을 보니까 헌병대장 직책을 줬다는 거죠. 처음에 지도자 중에 한 명으로 생각했는데 네. 문제는 뭐냐면 김일성이 정말 전략적 그림을 그릴 줄 안다는 거죠. 그리고 행보가 아주 발빨라요. 무슨 말이냐면 자 처음에 이제 와서 국수를 먹고 나서 부하들 지시 내리는 게 아주 치밀해요. 부하들에게 네. 내일이 추석이니 지금 밖에 나가서 술을 너무 많이 마시지 말고 조용히 지내라 라고 지시하고 두 번째 누가 물으면 우리는 선발되고 김일성은 나중에 온다라고 말해라. 지금 김일성이 왔다로 말하지 마라. 왜? 그러니까 일단 네네네. 세 번째는 김일성의 나이 경력 물으면 실상에 관해서 일제를 모른다고 해라. 난 아무것도 모른다고 말해라. 그러니까 이게 딱 뭘 만들어놔야 되니까 괜히 어설프게 지금 책을 잡히지 말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자기가 지금 귀국을 했는데 지금 들어온 게 너무 초라하니까 네네. 이걸 숨기려고 괜히 지금 김일성 이러면 안 되니까 좀 이렇게 좀 기본적으로 이제 보안 유지가 몸에 배인 사람이고. 그런데 재밌는 게 그 도착한 다음 날부터 자기 부하들을 각 지방에 다 내려보내요.
평안도, 황해도 다 보내버려요. 그렇게 해가지고 지역 조직 사람들 만나고 조직 확보하는데 벌써 내려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큼 치밀하고 행보가 발빠른 거예요. 자기 부하들 벌써 다 야, 어디가 하고. 그러니까 이런 거 보고 있으면 이게 처음에는 소련도 어떻게 보면 좀 원오브 댐으로 생각했는데 어떻게 들어와 가지고 일단 보여줬던 또 발빠른 행보나 이런 것들이 안 그래도 또 김일성이 생각하고 있던 예를 들어 소련의 정치 장교들이라든지 소련의 군부들은 이거 봐라, 이 사람은 정말 괜찮다라는 식으로 이제 모스크바에 이 보고서를 상신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도 드는 거죠. 실제로 당시에 조선공산당의 최고 이제 넘버원이었던 박헌영 같은 경우는 들어왔지 않습니까? 치스티아코프가. 그러면 찾아가 보면 될 거 아니에요. 안 간단 말이죠. 서울에만 있는 거예요. 평양에 안 찾아간단 말이죠. 자기의 그게 결국 여기인데 소련하고 연결되잖아요. 여기도 모스크바 노력자 근로자 대학도 나오고 했으니까 안 간단 말이죠. 서울에만 계속 있었는데. 근데 김일성 같은 경우는 이때 대단합니다. 딱 평양에 들어갔잖아요. 그때 평양 대동강변에 은밀히 운영되던 비밀 요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기생집 위에. 몰랐죠?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일본으로 가지 못했던 일본 여자들하고 평양 기생 유명하잖아요. 하는 요 비밀 요정에 당시 치스차코프 사령관, 레베데프 군사위원 이런 사람들을 계속 매일 초대하는 거예요. 요정 정치라는 거. 계속 이제 막 이렇게 이 로비력이 뛰어난 거죠. 김일성이 여자를 굉장히 좋아했다라는 얘기는 북한에서도 많이 알려져 있어요. 왜냐하면 40년도에 러시아를 갔을 때 그때 이제 뭐 전쟁을 하고 훈련을 한 게 아니라 그때 거기서 이제 김정일이 태어나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거기서는 이제 딴 거 하고 있었다 뭐 이런 얘기가 전해집니다. 네. 그렇죠. 42년 2월에 태어났으니까 2월 8일인가요? 2월 16일. 그렇죠. 전쟁 중에도 뭐 다 일은 일어나니까요. 그렇죠. 네. 자, 그런데 결국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김일성이 예전에 얘기도 나옵니다만 88 여단 시절에도 연해주 군강구에 군사위원, 그러니까 북한이든 사회주의 국가들은 일반 군인이 있고 정치위원들이랄까 정치군인들, 그러니까 이 사령관 항상 견제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로 치면 기무사, 현역 사단장이나 이 실병력을 갖고 있으면 언제든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도 기무사가 항상 대전복을 이걸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실세들은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이 스티코프를 직접 찾아가서 만난단 말이죠. 그리고 모스크바를 1년에 한 번씩 가서 2, 3개월간 계속 그 군부들이라든지 외무성 사람 만나고 계속 친분을 쌓는 거예요. 누가 힘인지를 잘 알았네. 그죠? 권력의 향방, 권력의 원천 어딘가를 동물적인 감각을 갖고 있는 거죠. 얘기를 쭉 듣다 보니까 제가 알던 북한에 있는 김일성이랑 여기서 좀 얘기한 김일성이랑 거의 비슷해요. 아 그래요? 네, 굉장히 똑똑하고 권력을 잘 알고 그 역사적인 사건들이 조금씩 다르긴 하겠지만 흘러가는 흐름들은 굉장히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전략적 마인드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권력을 잡으려면 무엇부터 움직여야 되고 무엇을 쳐야 되고 무엇을 숨겨야 되고 무엇을 드러내야 되고 어디를 움직여야 되고 어디를 건드려야 되는지 이걸 다 그냥 어떻게 보면 이 만주 경험 같아요. 제가 보면 만주 경험에서 이 정말 이게 순간적으로 생가사가 갈리고 적과 동지가 갈리는 상황에서 끊임없이 선택과 판단과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이런 훈련이 되는 거예요. 매일. 제가 보면 매일매일 이런 훈련하다 보니까 사람을 만나가지고 바로바로 판단 내리는 거죠. 얘를 쓰면 뭐에 써먹고 어느 시점 가면 버려야 되고 요게 전략적으로 딱 들어오는 거죠. 이 사람은 요 사람 만나놓으면 한 1년간 있다가 나중에 연락해서 요럴 땐 써먹어야지. 이게 머릿속에 딱 입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김영삼, 김대중 이런 사람들이 정치할 때 한 2,000명이 들어있다잖아요 머릿속에. 요럴 땐 이 사람이 쓰고 요럴 땐 저 사람 쓰고 요럴 땐 버리고 요럴 땐 이게 다 이제 머릿속에 움직인다는 거예요. 우리 정프로님 머릿속에는 몇 명 정도 들어있나요? 확실히 이게 저 같은 사람이랑 레벨이 다르다고 생각되는 게 저는 오늘 얘랑 같이 방송 하나 해갖고 얘가 기억나서 데려온 거거든요. 저는 그냥 오늘이에요. 한 엊그제만 해서도 아마 얘가 안 왔을 텐데 야 확실히 정말 이 사람들은 대단하네. 한 2,000명이 항상 있고 필요한 것을 적재적소에. 그러니까요. 저는 하여튼 그거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보고 있으면 소련 입장에서는 뭐 이제 서덕 교수 입장에서는 소련이 알고 있는 조선인 지도자가 없었다. 그래서 막 같은 군대에 있던 김일성을 내세웠다 이렇게 약간 좀 폄하하는 것 같은데 뭐 최근 연구 결과 보면 그게 아니라 좀 적극적으로 움직였고 예전 소련 시절부터 그리고 이제 결국 또 박헌영이라든지 이런 국내에 있는 사람들이 이게 좀
국제적 감각이 떨어졌다. 아. 지금 힘의 흐름이 일로 갔으면 이쪽에 어떻게든 가서 적극적으로 자기들 이제 쇼잉을 하고 뭔가 관계를 구축해야 되는데 그게 내가 잘났다 이런 느낌을 줬다 이거죠. 약간 꼰대처럼 이렇게 앉아서 네. 오기만을 기다리는. 서울이 중심 아니냐 옛날 사람들 생각. 서울이 한반도의 중심이다. 이미 38선 꺼졌는데. 그러니까 너무 쉽게 생각하고 또 나중에 그런 이야기 나옵니다. 박헌영 입장에서는 그 9월까지만 해도 미국이나 소련이나 다 진보적 국가로 생각했다는 거죠. 그 흔히 말하는 독일과 일본 제국주의에 대항해 싸운 진보적 나라다. 그러니까 김일성이 그 처음 만났을 때 박헌영하고 토론하다가 피식 웃었다는 거잖아요. 너 세상 물정 모르구나. 이렇게 본 거죠. 그러니까 언제 사실, 만났어요, 박헌영? 사실은 네. 그 45년 9월에 네. 9월 10월에 만나는 걸로 나와요. 9월 말에 이미 만나요. 그 레베데프 정치국원하고 파문점 개성 쪽에서 개성이었나? 하여튼 그쪽에 만나요. 박헌영과 김일성이 박헌영, 김일성 그리고 소련의 지도위원 레베데프가 네네네. 딱 만나는데 그게 진짜 중요한 자리였단 말이죠. 이제 앞으로 그러니까 여기는 조선공산당 일국 일당의 원칙으로 서울에 있는 거고 너거는 그냥 하나의 국으로 들어와라. 너 국장으로 들어와라 했거든요. 난 당수고. 북조선 분국을 만들자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김일성이 북조선 분국을 만들자고 하니까 박헌영은 그걸 포기하라는 거예요. 어차피 이 나라에서 왜 분국을 만드느냐? 우리는 좁은 나라고 일국 일당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하는데 김일성이 이제 여러 가지 다른 나라의 사례를 들면서 네. 지금 이거는 물정을 모르는 이제 그 당신의 어떤 그거다라고 하면서 이제 박헌영을 공박을 하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결국 뭐 물론 레베데프가 이제 손을 들어줘서 결국 그 북조선 공산당 북조선 분국이 만들어지지만 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관찰했던 사람들이 따르면 그날 해합에서 주도권은 결국 결판 다 버렸다는 거예요. 김일성으로. 그날에 이제 밤을 새워가면서 했는데 네. 물론 아무래도 이제 소련이 밀어주니까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뭐 그 당시 아주 자신만만하게 밀어붙여갖고 결국 자기의 어떤 그 애초 보관을 관철시켰다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죠. 김일성은 뭐 예를 들면 뭐 만주에서 뭐 중국 경험도 충분했고 네. 또 소련에 대한 뭐 이해라든지 네트워크가 훨씬 더 네. 강했을 테니까 네. 그럼 뭐 자신감이 좀 있었겠네요. 내 뒤에는 소련이 있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 네, 그러니까 결국 뭐 가장 이제 중요했던 게 뭐 우리가 생각할 때 자 남북한이 이렇게 돼 있을 때 네. 결국 각각의 군정을 실시한 거지 않습니까? 누가 밀어준 사람이 결국 되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소련이 밀어준 사람이 되는 거고 미국이 밀어준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건 냉정히 말하면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이승만이든 네. 김일성이든. 그리고 재미있는 게 둘 다 이승만과 김일성을 각각 밀어줬던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 군부란 말이에요. 군부. 미국 같은 경우도 이승만은 미국 국무성하고 사이가 별로 안 좋았어요. 국무성하고는 사이가 안 국방부랑 사이가 좋았고. 좋았어요? 네. 근데 미국이 어떻게 했냐면 딱 이승만이 귀국하기 전에 동경에 가서 메가드를 만나고 나서 메가드가 직접 이제 하지 당시 군정을 책임졌던 하지 장군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네. 깍듯하게 모시라 된 거예요. 그래서 하지가 정말 몸소 완전히 나가지고 딱 그 환영을 한 거단 말이죠. 이승만을. 그 정도로 그러니까 하지가 최고 그 당시 남한 책임자인데, 네네. 그러니까 이미 메가드와 이쪽 그 미 군부에서는 결정이 이승만이다 이거죠. 근데 마찬가지로 김일성 같은 경우도 결국 이 스티코프라는 사람, 그 초대 이제 그 평양 주재 러시아 대사인데 네. 이 스티코프가 이 보통 사람이 아닌 게 단순한 이 사람이 그 일종의 군사위원 이게 아니라 네. 스탈린하고 직통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스탈린하고 바로 자기가 직보를 할 수 있는 아주 정치적인 게 강한 사람이거든요. 네. 근데 이 사람이 기본적으로 김일성을 높이 평가했고 그 사실은 소련 외무성하고 정보기관은 박헌영을 높이 평가했거든요. 네네네. 박헌영을 소련의 외무성과 정보기관. 그런데 이제 또 소련 공산당 중앙당은 당시 이제 민족 지도자 조만식 선생, 그 한국의 간디를, 네. 조선의 간디를 조만식 선생은 높은 점수를 줬는데 네. 결국 결국 군이 밀어줬대. 이게 결국 다 되는 거죠. 그래서 북한이 그렇게 군을 많이 챙기고 네, 군사를 많이 앞장서는 것 같네요. 뒤에 소련이 있었던, 뒤에 미군이 있었던 각각의 지도자들. 네. 우리 박유성 씨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정프로님이 있죠. 제가 있죠. 네. 그리고 제 뒤에는 영주 은하수 성리홍삼 콜라겐이 있습니다. 정말 제가 자신 있게 어디서도 이렇게 방송할 수 있는 모든 힘들은 영주 은하수 성리홍삼 콜라겐. 거기서 나오는 바로 거기서 나온 힘입니다. 석류 얼마나 좋습니까? 홍삼 끝도 없이 좋죠. 콜라겐 이 피부를 이루는 아주 중요한 성분 아니겠습니까? 이 모두를 합쳐서 석류홍삼 콜라겐을 만들었고요. 여기 한 포에 들어있는 석류의 양이
그냥 석류 원과로 따지면 1개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석류 하나 다 먹기 쉽지 않아요. 네, 그 에너지를 한 포에 우리가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엄청난 기술이고 하나를 다 갈아서 거기다 하나 다 이렇게 핵심 영양만 거기다 넣어버린 거죠. 농축액을. 네, 그래서 저분자 PC 콜라겐 그리고 석류 원과에 들어있는 그 에너지, 또 홍삼 농축액 이런 것들을 합쳐서 영주 은하수 석류 홍삼 콜라겐을 만들었으니까 포털 사이트에서 한번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주 은하수 석류 홍삼 콜라겐 여러분의 등 뒤에 있을 때 여러분은 모두 정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그 박헌정과 김일성이 최초로 만난 거는 10월 8일 날 개성의 그 소련 사령부에서 소련 사령부, 예, 소련 주둔부에서 만났고 그때 이제 동석했던 사람은 로마넨코 민정 담당 부사령관. 네. 동석이가 결국은 이제 김일성의 북조선 분국안을 이제 관철시킨 거죠. 자, 그렇게 이제 1940한 이게 5년쯤 벌어진 일들이죠. 그렇죠. 45년 바로 9월에 다 벌어진 일들이죠. 9월. 그때가 진짜 우리나라의 우리 민족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데, 네. 이때 이렇게 이제 위아래는 갈라지게 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뭐 이게 우리가 갈라지게 된 거는 애초에 우리가 얄타 체제가 있고 행정명령 일반 명령 제1호 체제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 박맹림 교수가 주로 하신 이야기인데 왜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아니 냉전이 해체됐는데 왜 한반도의 남북한 냉전은 계속 이대로 해체가 안 되느냐. 동북아 냉전은 해체가 안 되느냐 하는데 그게 냉전이라는 게 얄타만 된 게 아니라 얄타 체제가 있고 일반 명령 제1호 체제가 있단 말이죠. 그 얄타 체제는 그 말 그대로 우리 얄타에 모였지 않습니까? 네. 영국, 미국, 소련이 모여가지고 자 이제 독일이 이제 항복하면 독일을 분할 점령하자 4개국이 다 나눠 가지고 얘들 다시는 이제 못 일어나게 독일 이제 국민들은 최저 생계비 정도 먹을 수 있게만 해주고 완전히 이제 더 이상 이 나라 쪼개놓자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독일이 항복하고 나서 소련이 지금 일본하고 불가침했지만 한 적당한 시기에 그 아시아에서 참여해가지고 일본한테 너희들이 이제 전쟁에 참전하면 예전에 러일 전쟁 때 빼앗겼던 너희들 영토를 일본 이제 다시 너희 가져가라. 그걸로 이제 합성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강대국을 분할하는 것들로 이제 제국주의를 해체하자. 네. 요게 얄타거든요. 냉전이 됐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하기로 했다가 이제 소련이 급속도로 내려오기 시작하잖아요. 급속도로 이제 남한의 그 한반도에 내려오고 네. 이럴 때 이러다가 잘못하면 한반도 다 먹히니까 미군 대령 2명이 본스틸 대령하고 이렇게 네. 38선 꺼가지고 이제 남북한 자 여기까지는 북소련하고 그게 이제 1호 행정명 일반 명령 1호 체제라 보거든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미국 입장에서 네. 지금까지는 그 독일이나 일본 이 전쟁 일으킨 나라를 분할 점령하겠다가 이거 안 되겠다. 한반도, 중국, 동남아 다 이제 이거를 오히려 식민지를 분할 점령해야지 기본적으로 이제 그 1호 그 바로 일반 명령 1호 체제가 아직도 살아 있단 말이죠. 우리는. 그러니까 냉전을 그러니까 유럽에서 냉전이 다 깨지고 해방이 되고 자유롭게 되는 거죠. 얄타 체제는 끝났는데 우리는 여전히 일반 명령 1호 체제는 살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일반 명령 1호 체제가 결국은 어떻게 보면 남북 분단을 낳았고 네. 근데 그거를 결국 우리는 남북한의 사람들은 일반 명령 1호 체제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해가지고 예를 들어 이승만 당시 대통령 입장에서는 북진 통일을 주장했고 네. 김일성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국토 완정론이라고 하죠. 국토를 이제 북한을 사회주의 기지를 딱 만들어놨으니까 이제 우리 3년간 다 해서 만들어놨어. 네. 이제 한반도 전체를 우리 적화하겠다. 그게 국토 완정론이거든. 완전하게 정비하겠다. 네, 그걸 가지고 결국 전쟁을 일으킨 거죠. 그러니까 바로 일반 명령 1호 체제를 우리 손으로 타파하겠다. 이렇게 일으켰다가 완전히 개판 나버린 거죠. 사실. 네. 그래서 지금 냉전이 안 깨지고 있는 거죠. 우리는 지금 사실. 이건 좀 우리가 극복을 하긴 해야 되는 문제긴 하겠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박명인 교수 같은 경우는 자꾸 우리가 6.25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는 피해받았다라고 하잖아요. 강대국의 대리 전쟁이다. 물론 그런 측면이 있죠. 당연히 근데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으면 절대 극복이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의 책임이다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게 이게 그 일반 명령 1호 체제를 깨트린 게 누구냐? 한반도의 사람들이다 이거죠. 그럼 남북한 사람들이 이렇게 가지고 이 전쟁을 세계 전쟁으로 만든 거다. 그러니까 우리도 책임을 져야 된다. 자꾸 우리는 분단의 희생양이라는데 우리가 세계 평화를 깨트린 측면도 있는데 왜 우리는 항상 희생자로만 생각하느냐? 남한 북한을 좀 다 아울러 봐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자, 뭐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뭐 여러분이 이제 잘 판단을 좀 하셔야 되는 문제인데 여튼 김일성이라는 인물을 다루는 것 자체가 아주 쉬운 일은 또 아닌 것 같기도 하는 생각. 여전히 벌써 한 몇십 년 전 일인 것 같은데도 여전히 뭐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럼에도 저희는 한번 또 끝까지 해보겠습니다. 잠시 저희가 쉬었다가 2부에서 김일성의 이제 아마 광복 이후의 활동들이 주로 좀 얘기 나올 것 같은데 뭐 북한의 권력 투쟁도 네. 다루고 하죠. 뭐. 그 이야기 한번 쭉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아직 괜찮으시죠, 박유성 씨? 저는 아직 익숙한 얘기들이어서 굉장히 잘 따라오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아마 근데 광복 이후로는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배운 거랑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저희는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